네, 나라 안팎으로 무거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 문제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방미가 전환점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대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나라 안팎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예. 원래 그 여름 휴가철 끝나고 9월 달에 그 둘째 주, 셋째 주, 특히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융시장 움직임도 크게 변화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아마 그 기억이 시청자분들 나시겠습니다는 20년 전에 그 외환위기 당시에도 9월 그 셋째 주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서 사실 그때 유명한 당시에 그 강경식 그 장관께서 그 펀더멘탈 이런 거 해서 과연 펀더멘탈이 맞느냐 해서 지금도 그게 회자되고 있습니다는 보통 그 9월 셋째 주부터는 일정이 많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 움직임이 많은데요. 사실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일단은 가장 큰 관심사가 오늘 그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3박 5일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변화 시점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그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실지 이것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챙겨볼 일정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네.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앞서 양 대표께서도 그 미국 현지에서 그 전해주셨습니다는 사실 그 내일부터 양일간 미국의 FOMC 회의인데요. 원래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미국의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정 사이드에서는 미국의 그 이렇게 운영 경비에 해당되는 예산안이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사이드 예산안을 마치니까 9월에 그 통화정책 방향을 거쳐 이렇게 서로 입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가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번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서 자산 매각 이게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돼 있고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이러한 그 회의다 이렇게 보이도 했고요. 그다음에 19일부터 25일간은 제72차 유엔 총회가 열리죠. 아마 유엔 총회에서 이 참여하는 국가 한 120개 넘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국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첫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72번째를 맡고 있습니다는 관심도로 보면은 아마 이것이 과거에 그 1979년 이때 당시에 이때의 그 관심도 정도로 해서 상당히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일부터 20일까지는 일정이 챙기지 않고 있으나는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그 정책 회의, 우리로 얘기하는 금통위 회의인데요. 여기서 선진국의 긴축 분위기에 맞춰서 일본은행이 그동안 유지했던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의 기조 변경할 것인지 하는 이런 점도 이번 주에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일정이 3박 5일입니다. 사실 그 실제적으로 보면 중대한 그 현안인데 비해서 너무 일정이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 처해 있는 또 우리 국가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특이하게 유엔 총회일 때 한국 경제 IR 활동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것도 처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북핵 문제 관련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IR 활동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이렇게 바뀔지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20일 날 오늘이 그
8일, 19일이죠? 네. 18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경제아이활동을 그 주도하는데요. 예. 결과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21일에는 사실 그 유엔 총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서 연설을 하기 앞서서 한미일 그 상호간의 정상회담, 북핵 문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칭해진다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 파트너죠. 그래서 상호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주목해서 이렇게 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정이 그 명확하게 이제 청와대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는 예. 지금 예상으로는 한 5개에서 7개국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국가에 이렇게 우리의 그 입장을 그 이렇게 밝히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 간의 그 어떤 회의 결과 내용이 나오면 다른 그 국가들 간에도 의견을 그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이런 쪽의 그 양자 회담 원래 이제 쌍회담이라고 그랬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양자회담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저도 이렇게 양자회담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쌍무회담이 더 이렇게 귀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상에 참여하면 그렇군요. 쌍무회담 이렇게 하는데요. 예. 양자회담이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20일 날 취미에 처음으로 그 유엔을 방문해서 총회 참석을 연설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로서는 관심이 되는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일정도 중요하고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20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경제 IR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사실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IR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디스의 국가신용등 하향 경고, 그다음에 피치사의 같은 입장 이런 거 있을 때 현 그 금융팀들 경제팀이 되겠죠. 이달 말에 그 한국경제 IR 활동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상황이 상한 만큼 그 계획을 좀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한국경제 IR 활동을 20일 날 직접 한 열흘 정도 앞당기는 거죠. 직접 이렇게 해서 사실 그만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한번 보면은 제가 국제금융시장 30년 종사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한번 많은 그 이렇게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들이 이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특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북핵 문제에서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장기성 과제, 상시적 과제는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에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크게 변할 게 없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이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 가지고 한국 경제가 그 움직임이 없다 해서 시각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을 잘못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시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소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설비 투자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소비 안 하고 설비 투자 안 하면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 단기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는 예.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에 그 영향을 미치면서 이 펀더멘탈 측면을 해가지고 투자 가해 안내 역할하는 3대 그 평가 기관들은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부정적 입장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디와 피치사가 신용등급의 하향 경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S&P가 북한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겠다 해서 요 무디스와 피치사 간의 입장이 이거 다른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에요. 근데 요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디스는 지금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당해에서 사실 그것을 예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디스와 S&P가 이렇게 경쟁하다가 지금 S&P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S&P가 지금 아주 성급합니다. 그렇군요. 성급하기 때문에 네. 이 무디스와 피치와 달리 평온한 무디와 피치와 달리 S&P가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예. 상황을 많이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영향력이 있냐면
S&P가 한국의 신용등급 올리겠다. 전장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외국인도 계속해서 큰 규모로 팔았죠. 그렇죠. 코스피가 큰 배를 팔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3대 기관들의 영향력을 우리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디스와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경고를 한 데 이어서 역시 외국인들도 지난 이렇게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중국 갈 때 사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오르긴 했습니다는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예.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난 7월 중순에 계속해서 매도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가질 국가의 아랄활동 이것은 아주 절실한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경제 IR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걸 알리면 좋을까요? 네, 한국 경제 IR 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투자 환경이 변할 때, 네. 또 그 변화들에도 쉽게 예측을 못할 때,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풀어가게 한 이런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의문을 풀고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다 하면 그 자체가 신뢰를 확보한다. 그럼요. 그런 예.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을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IR 활동을 할 수 있냐 하는 네. 일부 교수분의 지적에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문재인 정부를 특별히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에서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앵커께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앵커가 이제 저랑 하는 방송이 중국 경제망을 통해서 우연찮게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 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당히 저희 굉장히 인기가 있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신뢰를 확보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앵커께서는 대통령 직접 하시고 네. IR 활동을 예. 또 예를 들어서 김 부총리가 이렇게 IR 활동을 한다 하면 어느 쪽에 더 신뢰를 믿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하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예.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는 게 아주 직접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국제금융시장을 모르시는 대학 교수님이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좀 적어놓은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그분 교수님께서도 훌륭하시겠습니다는 국제적으로 감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국가 IR 활동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사실 자리에 앉으면 그만큼 뭐냐면 질문이 아주 이렇게 사실 한국 경제 본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에 예. 이렇게 질문에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예. 일단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 관련된 이런 측면의 실상은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외환보유라든가 재정의 건전도가 굉장히 다른 국가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외국인 매도라면 그만큼 외국인 매도일 때 국내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판치는 윈블든 현상이 심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환 보유가 부족하면 국내 금융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북핵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풍부한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재정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데요. 네. 이 재정은 양출 재입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간과 달리. 근데 이것을 관리 가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가의 이렇게 재정의 건전도를 따질 때는 국가 채무 대 GDP 비율을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은 위험수위가 70%인데 한국의 재정 건전도는 국가 채무 비율은 한 40% 내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 이런 것을 좀 대통령께서도 실무치 않아서 자 준비가 되겠습니다는 이런 것을 좀 강하게 부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신뢰를 확보하는데 너무 과잉되게 해석한다. 과잉되게 한국 경제를 알리면 안 됩니다. 네네네. 과거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우리 IR 활동이라는 게 처음 나와서 그때 나를 알리냐 보니까 네. 능력 이상 알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근데 외국에서 돈을 갖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객 돈이니까
굉장히 한국 경제에서 의외로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서 소상히 알리는 게 중요하지 과잉적으로 나쁜 측면에서 거짓된 정보를 알리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오히려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를 활동을 하는데 아이를 활동을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아이를 활동의 결과를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 고객에 해당돼 아이를 활동의 고객에 해당하는 국제금융시장 참여자에 있잖아요. 네. 참여자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아이를 활동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짧게 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서로가 한국 경제에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냐 그 현안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아이를 활동한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사실상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만 얘기하고 다른 그 이렇게 국제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지 못하면 굉장히 건방지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당신네들만 얘기하고 우리들 의문을 풀지 않아? 그러면 뭐냐 더 의사소통해서 더 이렇게 더 갭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과거 1990 이렇게 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그 정부에서 아이를 활동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 국제금융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직접 나와서 물론 실무진들이 관련된 실무진이 옆에 그 포석을 하겠습니다는 사실 이런 점을 좀 참조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흐트러지는 이런 해외 시각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그 계기가 되기를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또 국제금융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입장에서 꼭 좀 이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일정 중에 또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21일에 동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인데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인 만큼 그렇죠. 북핵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엔 총회에 앞서서 사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어렵게 마련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정상회담의 이 내용이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2012년 김정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는 불확실하게 아니라 소위 그 1997년에 갈베스 교수가 얘기했던 uncertainty가 아니라 2017년 한국경제TV에서도 올해 조선일보보다 앞서서 이렇게 그 하이퍼 언서튼티라는 용어, 초불확실한이란 이러한 그 용어를 만들었던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 그린 교수 이분이 이제 2017년 하이퍼 언서튼티다 해서 그랬군요. 1970년의 언서튼티에서 네.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는 더 상황이 어렵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 하이퍼 언서튼티인데요. 이 초불확성 시대에 가장 맞는 정세가 하이퍼 브런시티에 맞는 정세가 아마 이 김정은과 관련된 남북 문제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북핵 문제가 비단 남한의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북한과 비교해서 이렇게 남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최대 안보 과제로 구성된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언제 북한이 미사일 또 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하이퍼 언서스티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노멀 소사이티가 아니라 뉴 노멀 소사이티고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해서 뉴 앱노멀 소사이티, 뉴 앱노멀 소사이티, 뉴 앱노멀 소사이티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이러한 정세가 가장 그 대목에 맞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한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전에 그 연평도사건, 천안사건과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것이 사실 ICM 발사, 그 다음에 육체 핵실험. 이것은 네. 뭐냐? 이후에 이전의 지적 전개 확실히 구별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ICBM 같은 경우는 지정 확정의 지오포리티컬의 지오의 지적 한계성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핵은 뭐냐? 발센을 협정의 세계적인 발센을 협정. 핵과 핵무기, 생화학무기 인류에 반하는 적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주의치,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자하는 이런 국제적인 다자 협상에 어떤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 모습과 다른 이런 것이 지금 한반도 지적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가운데 지금 뭐냐면 중국은 러시아는 전혀 미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러시아는 뭐냐?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북한을 네. 더 두둔하고 예. 여기에서 헤게모니를 다시 잡으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ICM 6차 핵실험 이후에 러시아는 보다 강경, 중국은 미동, 네. 그리고 북한은 아랑곳하지 행동하지 않는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이고요. 예. 반면에 남한과 일본과 이렇게 미국은 서로가 뭐냐, 이게 트럼프라는 새로운 정부가 이렇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새롭게 정부가 되는 상태에서 아베 정부 2012년 김정은과 공교롭게도 같이 테이블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게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대응하는 태도에 보면은 전략적으로 좀 많이 혼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재를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간 한 축,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과 한 축 해서 네. 1975년에서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까지 콜드워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뉴 콜드워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할 만큼 네. 남북한 문제라든가 한반도 주변 4개국 간의 예.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이 감지되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과연 이렇게 유엔청의 연설에서 또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균열이 흡들어있던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일정 중에서 유엔 연설보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유엔은 다자 채널이죠. 네. 다자 채널인 가운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1차 8월 초에 나오는 1차 이렇게 ICM 두 차례 ICM 발사 이후에 유엔의 안보리 제재라는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6차 핵실험 이달 들어서 나오고 나서 2차 그 유엔의 그 다자 규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사실은 뭐냐 이게 잘 이행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이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도 보면 WTO 규모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자 채널로 해서 남한테 드러나긴 좋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다, 유엔 멤버에 참여한다, WTO에 참여한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두 차례 그 유엔 안보리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실효성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효성이 이렇게 상당히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엔에 앞서서 이렇게 신냉전 시대 하나의 그 축에 해당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이 더 북한 문제 관련해서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주목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상당 부분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방문하시기 전에 한 5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그 통화 협상을 통해서 많은 그 불협화음들이 좀 이렇게 불협화음들이 그 노출됐던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것이 이것이 이제 사실상 그 정상회담번에 짧은 시간에는 그런 그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좀 사전에 조율해 되지 못하면 회의 결과가 썩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급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전 전화 협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조율해가는 이런 네. 모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다행이네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그 균열을 줄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북한 제재가 일단 사실 축이 되는 부분은 역시 안보리의 그 이렇게 제재 내용에서 보면은 유해화 공급선 차단, 원유 공급선 차단 뭐 이런 쪽의 내용은 이 신냉전 시대에서는 한 축에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 삼국 간의 협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제재에 대해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주력하는 국제 공조 분위기를 조출한다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자 채널 간의 북한에 대해서 위화 조달이든가 원유 공급선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삼국 단독으로 이렇게 원유 공급이라든가 외화 조달의 그 차단 방안도 다자 채널의 이런 방안에 대한 규제 문제와 관계 별도로 사실 논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중국이 협조 문제가 아무래도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부 중국의 경제 관계에서 중국이 사실 협조하지 않을 때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 경제라든가 통상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중국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원유 공급선 차단, 외화 조달 차단 이런 문제에 협조하는 것과 함께 논의하는 것과 함께 네.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협조를 촉구할 수 있게끔 삼국이 통상과 무역 분야에 관련해서 어떤 쪽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국민들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뭐냐 하면 사실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그 미국의 샌드위치 중간자 입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쪽에는 균형제한다, 밸런스라는 얘기인데요. 이 한국의 싱크탱크도 이런 것을 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 좋은 얘기도 합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렇게 네.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게 뭐냐 우리가 애써 단독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현 정부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국가와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한계 문제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지널 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 이런 것을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의욕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는 현실적으로 결과는 어떤 쪽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경제적인 안건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미 FTA 폐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경제 그렇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실 청와대에서도 한미 네. FTA 폐기 문제라든가 재협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네. 대통령께서도 방미 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언급을 피우는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논의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도 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협상의 전문가, 협상의 달인이다 하는 표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협상의 전문가라는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는 협상의 달이라는 측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협상의 달이라는 것은 저도 국제협상에 참여합니다는 목적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또 상대방의 이렇게 그 마음을 긁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래야 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다른 이 게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손해를 놓고 본인의 이익 가져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의 미시경제학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생적 게임이 아니라 이게 한쪽은 손해 놓고 본인은 가져가는 이런 그 영화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의 협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협상의 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협상의 주제를 상대방에 굉장히 당혹스럽게 한다. 당혹스럽게 하면 사전에 조율된 이러한 그 협상 가지고는 안 한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렇죠.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제 측면에서는 사실 국기 의세 보호주를 지향하다 보니까 한미 무역 불균형 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일 때 당신의 최대 현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이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의 첫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통상 전문가에서 많은 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보육자에선 그래도 통상교섭본부의 최고 책임자로 가장 적임자로 임명되던 김현종 이렇게 그 본부장께서 상황과 관계없이 강경하게 그런 입장, 과거에 국제협상에 미국의 파트너와 같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당신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히스토리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의 가치라든가 뭔가 때문에 무조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정 이렇게 그 본부장을 앉히면 무조건 내가 안 된다 하는 시각 무조건 내가 안 된다 하는데 김현정 이렇게 본부장만큼 통상 문제 전문 특히 한미 통상 전문가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첫 회담에 미국 입장에서는 재협상감은 논리에 말릴 거로 보기 때문에 폐기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적인 논리점 감안해 볼 때 이번에도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쌍무적인 그 이렇게 그 협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느닷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검토하셔서 가시더라도 가시지 않느냐.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네, 그래서 그만큼 그렇죠. 예. 이 한미 FTA 문제는
상당 부분 우리 시장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방미로 인해서 최근 거세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해외 시각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외국인의 이렇게 매매 패턴, 요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야외 활동을 이렇게 하고 또 사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유엔에 120개국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처음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틀림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개선될 수 있는, 최소한 한국에 놓여 있는 실상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이해를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 뭐냐, 한국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중심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 간 자금 흐름은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요건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는 PCO 이론을 토대로 해서 환차익과 금리 차라는데요. 작년부터는 체리피킹 매입이 체리피킹이 많이 갔었고 $1이 1,200원 따니까 한국에 넣으면 넣을수록 환차익이 기대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당시에 국내 이렇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증시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세 가지. 하나는 최순실 게이트, 그 다음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세 가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어닝쇼 문제, 또 이건희 회장님 스캔들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삼성 갤럭시 7 노트가 불타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권사 입장에서 주식을 안 좋았을 게 봤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8월 달에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측면, S&P가 한개 신용등급 올렸다는 측면,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는 측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SOC 투자 세계적으로 붐일 때 반도체 많이 들어간다, 그 측면에서 평택 공장을 새로 놨기 때문에 1, 2기업인 것 같다 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때부터 주식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모두가 막말 파동일 때 증시가 안 좋을 때 처음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2만 포인트 이상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전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지금 대세 상승론에서 되면 6월 달부터 합니다는 사실 6월 달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대고 대세 상승 차에서 모 증권사의 CEO가 3,000포인트 할 때 지금 그게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연말 내년으로 다시 또 옮기는 이렇게 말을 좀 바꾸시고 있는데요. 사실 6월 달에 2,400 돌파할 땐 뒤늦게들 대세 상승하면서 증권사 CEO가 3,000포인트, 그 다음에 대부분 그 국내 증권사들이 2,700 이렇게 대세 상승하고 있으면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2,400에서 거의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사실상 이 국제 간 자금의 캐리 성격을 볼 때는 한국에선 거의 목표 수익률을 채운 상태거든요. 목표 수익률에서 작년 대비해서 코스피의 시세 차익이 한 18%, 그다음에 환율이 1,207에서 지금 1,130원대니까 환율에서 7% 환차익. 그래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의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목표 수익률 25%, 그러니까 수익률이 25%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목표 수익률이 높은 게 폴싱어가 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20%입니다.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만큼 사실 목표 수익률 채워서 북핵 문제 관련 없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성과와 관련이 없이 사실 목표 수익률 채운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국내 금시와 다른 것은 목표 수익률 채우면 외국 금융사를 한번 태워주거든요. 태워주는 게 이익을 실현시켜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와 관계없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는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랑 이렇게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방미 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